아직 초보이신데 어떻게 샵을 차리게 되셨나요? 샵 경험이 없는데 왜 차리게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너무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차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여자가 혼자 창업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내 일이 제일 만만해 보여서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다시 여쭤봐요. 그 본인이 샵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았나요? 라고 여쭤보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샵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신 거냐라고 여쭤보면은 안녕하세요. 20년차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즐기로운 네일 라이프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수강생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요즘에 샵이 너무 바빠요. 샵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랬었잖아요. 영상도 자주 못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저희 샵이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11월 요때가 1년 중에 그나마 비교적 한가한 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네일샵, 특히 1인 샵에서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 수강도 하고 있잖아요. 제 교육생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분들보다는 원장님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요. 10년이 넘은 베테랑 원장님들도 오시고 어쩔 때는 이제 막 자격증을 따자마자 샵을 차려버리신 초보 원장님들도 많이 오세요. 사실 그쪽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개인 수강을 1대1 맞춤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육생의 수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 사람이 지금 샵을 하고 있는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생 원장님들의 이제 사정을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이제 열정이 넘치시고 실력도 좋으셔. 그리고 경력도 많아. 근데 아크릴을 좀 더 배워보고 싶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버래니까 어떻게 장사하나 궁금해갖고 이제 관찰할 겸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 기준으로는 아직은 샵을 차리면 안 돼. 근데 차려버렸어. 그러니까 일단은 질러버리고 근데 이제 차렸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와서 접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유튜브로 학원 졸업하자마자 샵 차리는 거 정말 말리고 싶다라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좀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보통 이제 베테랑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장사가 좀 안 되고 그래도 이 기회에 뭐 배워야지 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저는 이제 걱정이 없죠. 그분들한테는 뭐 매출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 너무 안정적이고 그분들 본인 스스로가 시간 관리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근데 이제 초보인데 샵을 차려버린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항상 여쭤보거든요. 아직 초보이신데 어떻게 샵을 차리게 되셨나요? 샵 경험이 없는데 왜 차리게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너무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차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독립을 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자가 혼자 창업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내 일이 제일 만만해 보여서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다시 여쭤봐요. 그 본인이 샵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았나요? 라고 여쭤보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샵을 차리면 잘 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신 거냐라고 여쭤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국가에서 허락하는 자격증을 나는 되게 어렵게 땄기 때문에 그 자격증만 있으면은 취업이 100% 될 줄 알았다. 근데 취업이 어렵고 내가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창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경로가 사실 제일 많았어. 근데 이거는 마치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이제 막 딴 거야. 근데 내가 식당 알바도 안 해봤어. 그런데 나는 이제 식당을 차리면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될 거야. 나의 그런 맛집이 될 만한 아이템이라든가 노하우
하다못해 식당에서 알바도 안 해봤으니까 브레이크 타임에 뭐 수저 삶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지만 내가 가게만 차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고. 내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조금 충격적인 이유였는데 어떤 원장님께서 네일 브이로그를 자주 보셨대요. 원래 네일을 좋아하셔서 셀프 네일러이셨고 그리고 독학을 해서 네일 자격증을 따셨대요. 그리고 네일 브이로그를 자주 보셨는데 네일 브이로그를 보면은 원장들이 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였대요. 뭐 나는 회사 출근할 때 출근 시간대에 버스, 지하철 이런 데서 막 찡겨놓고 출근하는데 네일샵 원장들은 자차로 느지막하게 출근하고 그리고 맨날 쇼핑해갖고 재료 왕창 사고 그리고 뭐 느긋하게 재료 정리하고 아트 샘플 만들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네일 브이로그니까 손님도 좀 하죠. 손님도 좀 하고 손님 끝나고 나면은 뭐 쇼핑하러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 놀러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브이로그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모습이 되게 부러웠대요. 그리고 네일샵 창업 이렇게 해갖고 치면은 뭐 네일샵 창업하자마자 뭐 월 수입 얼마 뭐 저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라든가 뭐 개업한 지 몇 개월 만에 뭐 예약이 꽉 찼어요 라든가 그런 유튜브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차리면 잘 될 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브이로그가 솔직히 제 브이로그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보면 출근하기 전에 1대1로 PT 받고 자차로 출근하고 손님 좀 하다가 밥도 좀 먹고 뭐 퇴근하고 나서는 다이빙하러 간대. 막 그러면은 누가 봐도 워라밸이 되게 좋아 보이겠죠. 뭐 건물주하고 신랑이 하는 모습, 진상 손님한테 환불해주는 모습, 혼자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갖고 닭가슴살을 씹을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닭가슴살 쉐이크를 입에다 털어놓고 바로 또 막 손님하고 이런 모습은 안 찍는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브이로그를 한 반년에 한 번 찍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찍었던 브이로그가 정말 반년 만에 찍었던 거였어. 반년 만에 브이로그를 찍을 틈이 나서 찍게 된 거야. 저는 매일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원장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 평소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차 안에서 김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막 그러고 살거든요. 브이로그를 찍을 시간이 어딨어. 제 기준으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날은 진짜 비교적 한가한 날이고 저는 그런 한가한 날이 매일은 당연히 없고 한 반년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손님들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은 원장님은 맨날 휴가 중인 것 같대. 제가 6월 달부터 6, 7, 8, 9, 10월 달에 다 다이빙 투어를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근데 휴가라고 그러면은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저 한 달에 딱 5일 쉬어요. 다른 분들, 직장인분들 주 5일째로 일하시고 그러면은 열흘 정도 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딱 절반, 5일밖에 휴일이 없는데 그 5일을 몰아서 쉬는 거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게 되는 거고, 여행을 가면 사람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 예, 사진 찍으면 그거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인스타가 여행 사진으로 이제 막 도배가 되는 거지. 근데 뭐 내가 뭐 가게에서 일하고 그럴 때 누가 내 사진을 찍어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는 1인 샵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인스타에 맨날 나의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를 사진 잘 안 올리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한 것만 스토리에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스토리에 안 올리면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회사가 너무너무 다니기가 싫은데 네일샵을 차리면은 원래 셀프 네일러라서 네일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네일도 실컷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뭐 차도 사고 쇼핑도 하고 호캉스도 하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사를 때려치고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샵을 차리셨대요. 이유가 어쨌든 샵을 차렸단 말이야. 근데 샵을 차리면은 장사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돈이 안 벌려. 이거는 초보 원장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경력자가 샵을 차려도 마찬가지로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경력자는 네일샵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시즌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고난이라서 힘들긴 하지만은 당황스럽지는 않아. 하지만 초보는 자기가 생각했던 건 잘 될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에서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지. 이거는 저도 겪은 일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8년 차인가에 원더걸스랑 일을 하게 되면서 방송국이랑 촬영장 출장을 가야 되고 뭐 그렇게 돼갖고 그동안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샵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샵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때 어디다 차렸냐면은 2019년도에 유튜브에 배경이 됐던 그 샵입니다.
충무로 1가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의 6평짜리 자리였고요. 월세가 명동인데도 한 달에 45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엄청 싸고, 물론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곳이었지만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없고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돼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들어오면서 아, 이런데 네일샵이 있다고 이러면서 오시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월세가 일단 싸잖아. 그리고 뭐 건물이 오래되고 좁고 뭐 그래서 저는 일단 비교적 쉽게 창업을 했는데, 저는 그때 믿는 구석이 뭐였었냐면은 나는 그래도 실력이 있고 내가 일본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다 샵을 차려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그때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수시로 문을 잠가 놓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문을 안 여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그렇게 후미진 곳에다가 한 것도 맞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샵은 명동에 있으니까 아, 나 한국 사람한테는 장사 안 해. 난 일본 사람들한테만 장사할 거야 라는 아주 오만한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요, 장사가 잘 됐었어요. 오픈빨이라고도 하고, 저는 2006년도부터 블로그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이, 아라님 드디어 샵 차리셨네요. 뭐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와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 고객님들 중에는 연예인 네일 하는 사람이라니까 이제 받고 싶어서 일부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방송국 출장도 출장대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다른 샵들은 젤을 안 했는데 우리 샵은 젤 네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막 젤 네일 원 컬러에 막 7만 원씩 받고 이랬었어요. 그리고 아트 좀 하면 10만 원 넘고. 그러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매출도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되게 여유 있고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11일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죠.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지금 후쿠시마 난리 난 그 지진 있잖아요. 그 지진이 터진 거야. 그래서 한동안 명동에 일본 사람들이 싹 사라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와. 당연히 명동에 놀러 오지도 않아. 근데 나는 그동안 한국 사람은 원더걸스, 아니면은 뭐 연예업계 종사자분들, 엔터업계 종사자분들만 받고, 나머지는 다 일본 손님들한테 제가 수입을 의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원더걸스가 한국 활동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출장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 수입원이 다 끊기게 된 거야. 제가 12년이 지난 지금에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때 진짜 원더걸스 아니었으면 저 정말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야. 아무튼 손님이 너무 안 와. 일본 사람들이 오면 좋은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안 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오더라도 나는 중국 사람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한국 손님들은 내가 그동안 한국 손님을 상대로 장사를 안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샵이 있는 줄도 몰라요. 손님이 오시기만 하면 난 너무 잘해줄 자신 있어. 근데 손님이 안 온다니까? 오죽하면 엄마가 오늘은 손님 좀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너무 짜증나고, 거기다가 그 예전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가 정말 좁고 창문도 없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직원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이서 부대끼면서 얼마나 서로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뭐 오죽하면은 밥 뭐 먹을래?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때 직원이 하루는 왜 맨날 뭐 먹을지 제가 정해야 돼요? 이러면서 걔도 이제 신경질을 내는 거야. 그럼 나는 야, 밥을 사는 건 내가 사는 건데 메뉴 정도는 네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진짜 쓸데없는 걸로 또 싸우고, 그러다가 얘가 뭐 좀 비싼 거 먹고 싶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난 또 서운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쌓여갔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직원더러 가게를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요. 앞치마를 입은 채 나가. 그리고 나서 명동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 중에 네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갖고 말을 거는 거야. 뭐 한국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말 걸고, 일본 사람이면 스미마생 이러면서 말 걸면서 저 여기 근처에서 네일샵 하는데요, 손톱 하러 오세요, 이거 가지고 오시면은 뭐 아트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명함을 내가 나눠주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 근데 정말 창피했고, 그리고 효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한 3일 하다가 말고, 그러면서 또 일기를 썼던 것 같아. 장부 뒷면에다가 오늘은 아트 샘플을 몇 개 만들었다, 뭐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막 이런 걸 쓰고, 아무튼 막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시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열쇠가 몇 개인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는,
예전에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이제 가이드북이라든가 아니면 쿠폰북 이런 거에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안 하긴 하는데 그때도 이미 나는 한국에 가서 네일을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미 예약을 하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쿠폰북을 보고 가게를 고르지도 않고 쿠폰북을 보고 야 네일 할까? 현금으로 하면 10% 할인해 준다는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뭐 오셔도 케어 정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광고비를 한 몇백만 원 썼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키워드 검색이랑 블로그 체험단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네이버라고 사칭을 하고 그 광고 업체들이 전화가 진짜 많이 와. 아무튼 저는 이건 안 했는데 제 주변의 원장님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랬고 손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을 쓸 때는 잠깐 뭐 검색어 키워드 이런 게 올라오다가 돈을 안 쓰면 다시 내려가고 뭐 네이버에다가 뭐뭐뭐 네일샵 후기라고 치면은 공짜로 시술 받고 광고 리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쫙 뜨는 네일샵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보셨을 때도 좀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키워드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네이버에 가디스 네일이라고 치면은 우리 샵은 두 번째로 나오고 우리랑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다른 네일샵이 위에 나왔었어요. 저보다 한 5년 늦게 오픈한 네일샵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지금은 우리 샵이 먼저 나와요. 사람들이 우리 샵을 많이 찾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샵에서 더 이상 그 키워드에 돈을 안 써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저는 키워드 광고에는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일샵들은 잘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셜 커머스에서 핫딜 그거 있잖아요. 그 50% 할인 막 이런 거 특가 찬스 이런 거 제 친구가 한 10년 전에 이거 했다가 진짜 망할 뻔했잖아요. 잘 안 되는 네일샵도 아니야. 되게 잘 됐었어. 신촌에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네일샵이었고 그리고 내 친구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을인가? 한 요맘때쯤에 살짝 비수기였는데 그 소셜 그 커머스의 직원이 아 원장님 이렇게 특가로 홍보를 좀 해야지 가게가 알려지죠 막 이러면서 꼬셨대.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아트를 50% 할인 5만 원에 파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한 거야. 그러니까 50% 할인 이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거든. 그래서 이제 좀 무리수를 때려갖고 하게 됐는데 그 특가가 잘 팔렸대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팔린 거야. 너무너무 잘 팔려갖고 예약 전화가 진짜 미친 듯이 왔대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전화만 붙들고 있었대요. 왜냐면은 바쁘다고 전화 대충 받고 이러면은 그 쿠폰을 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뭐야 전화를 왜 잘 안 받아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장은 전화만 받아. 그리고 나서 직원들을 이제 풀가동을 시키는 거지. 직원들을 이제 풀가동을 시키면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알바생을 쓰는 거예요. 뭐 한 시급 5,000원? 그때 당시에 시급 5,000원 정도 하는 네일 리스트를 알바생으로 써갖고 그 티켓을 소화를 하는데도 소화가 잘 안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10만 원짜리 아트를 5만 원에 특가로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5만 원에서 그 소셜 커머스 업체가 뭐 한 22에서 25% 정도를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25%라고 쳐. 그러면은 한 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거야. 그럼 4만 원 남았죠? 그럼 그 4만 원에서 부가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세 냈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3만 얼마로 신촌 한복판에서 월세, 전기세, 그리고 원래는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아트 재료비, 그리고 알바비 이런 거를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장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할수록 마이너스라니까? 거기다가 기존에 10만 원을 다 내고 이용을 하시던 고객님들 있잖아. 기존 고객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예약이 어려워졌어요 이랬는데 소셜의 특가로 50%를 때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 나는 바보같이 10만 원을 다 내고 다녔는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반값에 하고 간 사람들은 와 10만 원짜리 5만 원에 했네 다음에는 10만 원 주고 해야지 뭐 이럴 것 같아요. 아니지. 다음에는 다음 특가를 때리는 다른 샵을 찾아가시지 그분이 다음에는 10만 원 내고 할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싸구려 시술로 혹사당한 직원들은 어떡할 거야? 다 그만둔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때 제 친구가 너무너무 바빴었는데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이거는 제 친구가 그랬다는 거고 모든 특가가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경험담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돈만 쓰고 효과가 없는 것들이었고, 해야 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장사가 안 되는 네일샵, 1인 샵에서 초보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는